자, 어쨌든 간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겁니다. 중요하니까 제일 앞에 딱 올렸겠죠. 여러분, 소재지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같은 강자가 들어가더라도 강남에 있는 아파트와 강원도의 아파트 가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항상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일 먼저 뭐부터? 소재지부터 확인하는데, 소재지는 소재 하면 강남구 역삼동 17번지를 지번이라고 그럽니다. 소재 지번을 묶어서 소재지 그러는 거예요. 자, 소재지는 무엇으로 확인할까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등기사항 증명서까지 줄 딱 끊었습니다. 이것으로 확인한다. 그 중에 하나 가지고 확인하면 되겠죠. 그런데 둘째 줄에 보시면 각 필지별로 행정구역부터 소재지와 지번까지, 그 지번까지가 소재지잖아 지금 그죠? 까지 토지대장, 임야대장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그래서 소재지는 대장이 우선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대장 동그라미 하나 해보시고, 자, 두 번째 확인해야 될 것, 지목도 확인해야 된다. 지목은 모두 몇 개가 있다? 28가지가 있습니다. 둘째 줄에 찾았습니까? 28지목이 있다. 이조차도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28개 땅의 이름이 있는데, 자, 이 지목은 무엇으로 확인한다? 역시 토지대장, 임야대장으로 정식 명칭이 기재되는데, 지적도, 임야도에는 지목이 뭘로 표시된다? 부호로 표시된다. 부호의 동그라미. 그리고 그게 이제 실무에서 잘 나와요. 자, 지목은 1번이 뭘까요? 1번 전, 2번 답, 3번 과수원, 4번 목장용지 이렇게 나갑니다. 번호는 여러분 다 알 필요 없고, 일단 28가지 지목이 있고 1, 2, 3 전, 답, 과수원을 농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분은 농지도 28지목이 있다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농지는 없고 농지가 뭐라고요? 1, 2, 3번을 농지라 그런다니까요. 전, 답, 과수원. 왜 농지를 또 알아야 되는가 하면 공법에서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취증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농지를 알아야 된다고. 전, 답, 과수원이 농지인데, 자, 이렇게 해서 지목은 대장으로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한데, 학교용지라는 지목이 지적도에 가면 학 이렇게 부호로 표시한다니까요. 그 부호로 표시하는 것은 전부 다 앞글자를 따니까 크게 스트레스는 안 받습니다. 잡종지 뭐랄까요? 잡, 과수원은 과 그러겠지. 철도용지 철 그러겠지. 그래서 지적도에는 부호를 앞글자를 따는데 유별나게 쓰리 두 번째 글자를 따는 놈을 체크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이번에 둘째 줄로 차문자로 기재되는 것을 줄 것입니다. 공장용지는 장 동그라미, 주차장은 차 두 번째 글자 떠죠. 하천은 천, 유원지는 원 하니까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그 주의해야 될 게 몇 개? 4개. 그 제목이 뭐다? 차장천원은 두 번째 글자입니다. 그래서 실무는 지적법에서도 중요하고 우리 주계사법에서도 중요합니다. 자, 다시 지목이 두 번째 부호를 따는 것, 제목이 뭐다? 차장에게 1,000원 준다. 이거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차장 1,000원. 4가지가 두 번째 부호입니다. 실무에서 중요한 거고. 자, 내려가면 3번 면적도 확인해야 된다. 당연하지. 아파트 면적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데, 그래서 토지 면적은 역시 뭘로 확인한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면적은 대장에서 중요해요. 그 다음에 건축물은 당연히 건축물 대장으로 확인할 건데, 제일 밑에 중요한 말이 따라옵니다. 면적의 경우 다양한 표기 방법이 사용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면적은 과거부터 평과 현재의 법적 측량 기준인 뭐가 있다? 미터법. 그걸 다른 말로는 제곱미터가 있다. 제곱미터에 동그라미 놓고 별표 딱 찍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면적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무엇으로 해야 된다? 제곱미터로 해야 됩니다. 지금 제곱미터로 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듣고도 집에 나갈 때, 야, 너희는 몇 평에 사니? 평,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지기, 개사코 이런 거 들어보셨죠? 두마지기, 개사코. 옛날에는 정보 이런 것도 썼어요. 산 같은 거 넓은 데는 정보, 1정보, 2정보다 이렇게 해도 말 되는데 그런 말 하면 100만원 과태료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OECD 국가라는 건 아시죠? OECD 선진 29개국인가 있는데 그런 우리는 무역 7위의 강국입니다. 수입 수출이 세계에서 7번째 많다고요. 그래서 이런 OECD에 가입하면 계량형을 똑같이 써야 돼. 예를 들어서 길이는 밀리미터, 센티미터 이렇게, 무게는 그람, 킬로그램 이렇게 똑같이 써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제일 안 되는 게 지금 면적이 안 된다고. 제곱미터로 써야 되는데 입만 돌아서면 32평, 평 이러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이제 국가가 팔 걷어붙이고 평 쓰다가 걸리면 그 자리에서 100만원 과태료입니다. 근데 우리끼리야 뭐 32평에 산다 이런다고 그 100만원 과태료 매기게 있나마는
면적을 가지고 영업하는 곳이 있어요. 중개사무소 앞에 유리창에 가보면 전부 123제곱미터는 얼마 이렇게 적지 몇 평 적으면 100만 원 과태료입니다. 모델하우스 아파트 짓는데 옆에 한번 가봐봐요. 135제곱미터 얼마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일반인들이 135제곱미터가 얼마다 이러니까 잘 느낌이 안 오잖아. 그죠? 우리나라 사람 세련되게 43PY 이래 딱 적어놔요. 그럼 이걸 내가 43평이라고 적어놓은 건 아니잖아. 이게 지금. 그래도 일반인들은 이걸 평으로 읽을 줄 안다고. 그래서 이것도 적으면 100만 원 과태료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면적은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된다? 제곱미터로 표시해야 된다. 이거 굉장히 강조합니다. 옛날에 할머니들은 그죠? 소고기 한 근 반 사옵나 이랬다고. 그것도 한 근 반을 또 줄여서 근반 사오느라 이랬어요. 지금 근반 그러면 전부 할매급이에요. 뭐 600g 이래 다 바뀌었잖아요. 지금 이게 그죠? 옛날에 이러면 신발도 신문호 신는다 이런 거 들어봤습니까? 그 할매급입니다. 신문호. 지금은 뭐 265mm 이래 바뀌었잖아. 지금 이게 그죠? 그런데 옛날에는 길이를 그래도 많이 썼 한자 두치 이런 거 많이 썼었습니다. 길이를 한자 두치 끊어와라 뭐 이런 말 많이 했다니까요. 다 없어졌는데 우리는 면적이 안 되니까 면적은 반드시 제곱미터로 해야 된다는 걸 익히시면서 자 그러니까 이제 시험에 이런 걸 나온다고요. 423페이지 상단 면적의 환산 1제곱미터는 얼마? 0.3025평이고 한 평은 3.3058제곱미터 찾았습니까? 네. 반드시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계산 문제 하나 묻습니다. 그래서 밑에 적어놨잖아요. 평을 제곱미터로 바꿀 때는 평 곱하기 얼마 해라? 3.3058. 제곱미터를 평으로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 제곱미터에 0.3025를 해라 라는 말이 보이시죠? 거기 기역, 니은, 디귿 중에 한 줄은 무조건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반대로 여러분이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자, 지금 표를 봤다면 묻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 땅 100평을 좀 팔아주시오 이럽니다. 고객들은 100제곱미터 이런 말 안 합니다. 100평을 팔아주세요 하면 개공사는 토지대장에 이게 제곱미터로 정확하게 100평이 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저 사람이 100평을 팔아달라는데 그래 알았어 100평에 1억 하고 막 팔아줬는데 나중에 청량을 해보니까 90평밖에 안 나온다네. 그럼 10평이 모자라잖아요. 개공사 보고 사기쳤다 이런다고. 사기치려고 천 마음이 전혀 없는데 그래서 저 손님이 100평이면 진짜 자기 땅이 100평인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니까요. 그럼 토지대장에는 뭘로 나타난다? 제곱미터로 나타나니까 제곱미터를 알고 싶으면 거기 저 있잖아요. 제곱미터를 알고 싶으면 평 곱하기 제곱미터를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 평으로 환산할 때는 거기 평 곱하기 3.3058을 하면 제곱미터가 된다. 찾으셨죠? 자 그럼 자기가 100평 이렇게 말하면 토지대장에는 330.58 제곱미터가 돼 있어야 돼. 최소한 330제곱미터는 나와야 이게 100평이 되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확인하기 위해서 이 식을 묻는다고. 다시 한 번만 더 합시다. 어떤 세련된 고객입니다. 우리 아파트 100제곱 팔아주세요. 이럽니다. 그것도 집안에 우한 있는 사람이죠. 우리 아파트 얼마 팔아달라고요? 100제곱미터를 팔아달래. 얼마나 세련됐는지. 그럼 여러분이 요거는 대략 몇 평이다. 이게 딱 나와야 이야기가 되잖아. 그죠? 그래서 평을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제곱미터 곱하기 0.3025를 하면 평이 되잖아. 그죠? 100제곱이라면서 그러면 30.25평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 식을 둘 중에 하나는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 시간에 기억해야 돼요. 살아가면서 상식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시험용이고 여러분 실전에서는 이렇게 하시면 편합니다. 지금 142제곱미터가 몇 평이다. 이거 눈에 싹 안 보이잖아. 그죠? 쉽게 계산하는 방법 마지막 글자를 없애고 곱하기 3을 하면 돼요. 그러면 이게 얼마? 3, 42, 42평. 그러면 거의 정확하게 맞아요. 그리고 영업을 할 때는 이렇게 하시라고. 한 번 더. 123제곱미터, 여기 있다. 123제곱미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끝자리를 없애고 곱하기 3을 하라고. 그러면 이게 얼마? 36평 하면 거의 맞아 들어간다고. 딱딱 맞아 들어간다고 이게. 그죠? 영업을 할 때는 그렇게 하시라고요. 영업하는데 고객이 35평 팔아주세요 하는데 35평은 몇 제곱미터지 막 두드리고 있으면 안 된다고 지금. 그죠? 다시 129제곱미터가 있습니다. 이게 몇 평인지 눈에 서로 안 들어오잖아 지금. 그죠? 끝자리를 없애고 곱하기 3을 하면 되는데 36인데 9를 확 없애기가 좀 아깝잖아요. 그럼 요거는 반올림해서 37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5가 넘으면 반올림하고 5m는 확 버리면 되는 거예요. 다시 114제곱미터가 있습니다. 몇 평일까요? 33평 하면 거의 맞아 들어간다고 딱딱. 그죠? 끝자리를 없애고 곱하기 3을 한다. 되겠습니까? 영업할 때는 이렇게 하라고요. 시험 칠 때는 지금 해놓은 그 식을 기억하시고 시험 칠 때는
됐죠? 둘째 하나 기억하고 평수를 가볍게 계산하는 것도 전달해 봅니다. 423페이지로 갑니다. 4번 경계도 확인해라. 자, 지금 이제 확인하는 거 소재지, 지번, 면적, 경계 이래 나갑니다. 경계는 또 뭐냐 하니까 첫째 줄에 경계란 지적도, 임야도의 줄 딱 꺼놓고 위에 지적 청량에 의해서 지번별로 획정하여 등록한 선, 등록한 선을 뭐라 부른다? 경계라 부르고 경계는 어디서 확인한다고요? 지적도, 임야도로 확인합니다. 자, 그런데 그 2번 판례가 지적법에서 사실 나와야 될 거지만 여러분 알아야 될 판례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에 관한 법률 지적법상의 경계는 지적 공부에 등록되는 단위인 한 필지의 구획선을 의미하는데 이는 지상에 표시된 담장 등 자연물로서 구획된 선이 아니다. 그러므로 줄 것입니다.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선에 의해서 확정한다. 아주 유명한 판례. 자, 여러분 이렇잖아요. 내 땅이 보통 사람들은 저 논두렁에서 여기까지가 내 땅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저 전봇대에서 이 전봇대까지 내 땅이다. 이 경계는 사실상 경계고 실제 경계는 무엇을 해야 된다? 지적도, 임야도에 있는 경계를 따라야 한다라는 게 판례라고요. 그래서 지적도, 임야도를 밑에 딱 주놓고 공부상 경계가 우선이지 실제 경계가 우선이 아니라고. 공부상 경계가 우선이다. 그게 판례다. 그런 뜻입니다. 지적법에서도 연결이 많이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공부상 경계라고 말은 이렇게 배우지만 실제로는 그래 안 하잖아요. 저 담장에서 이 담장까지가 우리 땅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그죠? 사실상 경계와 공부상 경계를 따질 때 뭐가 우선이다? 공부상 경계가 우선이다. 넘어가서 다섯 번째 지형도 확인해야 된다. 자, 지형이 뭔가 하면 땅의 모양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봤나요? 땅도 모양이 좋아야 된다. 이런 말 많이 듣죠? 그래서 지형은 토지의 모양을 말하는데 무엇으로 확인한다? 지적도, 임야도로 확인합니다. 도면에 나타난다. 그리고 나머지 뭐 부정형, 정방형 읽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큰 2번 건축물의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자, 건물에 대해서도 소재지, 면적, 구조 이런 것들을 알아가야 되는데 거기 내용을 보면 대체적으로 건물은 건축물 대장으로 확인한다. 이렇게 갈 겁니다. 읽으시면 됩니다. 크게 설명할 거 없고. 자, 이제 또 425페이지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도 확인해야 된다. 자, 권리관계 또 비교적 중요한 단원이 출발했죠. 권리관계는 1번 진정한 권리자를 확인해야 된다. 진정한 권리자의 동그라미. 자, 이거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뒤편에서도 한 번 더 하지만 지금 두 사람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물건을 조사 확인하는데 이 갑이 아파트를 팔아달라고 왔다면 갑이 진짜 자기 물건을 파는지 남의 물건을 파는지 확인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봐야 되죠. 경호사가. 그죠? 그럼 진짜 자기 건지 아닌지를 어떻게 확인합니까? 경호사가 갑한테 가서 네 끼가 이런 물어가 될 문제가 아니지 지금. 그죠? 그래 확인하는 거 아니겠죠. 시험에 그래 나온 바도 있어요. 예전에 출제할 때는 소유자 갑에게 본인임을 확인하여 본인이라고 하니까 그걸 인정하고 물건을 거래하였다.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오면 X 그렇게 확인하는 게 아니고 진정성은 어떻게 확인해야 됩니까? 하니까 거기 동그라미 1번의 셋째 줄에 한번 보십시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파란 글씨 찾았습니까? 시인이 성실로서 처분하려는 자가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지 여부는 이제 동그라미 하십시오. 부동산 등기부와 주민등록증까지 동그라미 놓고 이것으로 조사 확인합니다. 그래서 등기부 등본은 경호사가 딱 떼보면 되잖아요. 떼니까 소유자가 갑 이렇게 나타났으면 진짜 갑인지는 무엇으로 확인한다? 주민등록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해라. 이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의무다. 판례가 제시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그리고 이걸 가지고 부동산 등기부와 주민등록 등본으로 확인한다. 이렇게도 문제 낸 적도 있다고. X입니다. 등본으로 본인 확인 못하죠. 그래서 주민등록증으로 진정성을 확인합니다. 진정이 됐고 넘어가면 그 다음에 이제 또 권리로서는 법정지상권이라는 문제도 따라오는데 자, 이 법정지상권은 사실상 민법의 시험 문제지 우리 단원의 출제 범위는 아닙니다. 근데 가끔은 이제 우리 단원에서도 지상권을 걸기는 거는데 사실 이 법정지상권보다 더 잘해야 되는 게 오른쪽에 있는 분묘기지권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분묘기지권을 수업하는데 지금 분묘기지권을 잘 정리하시면 앞에 나 있는 법정지상권의 4분의 3이 여기서 끝납니다. 그래서 분묘기지권을 더 잘 공부하셔야 되고 분묘기지권은 해마다 종교사법에 출제되고 민법에서도 또 나옵니다. 이게. 자, 그러면 분묘기지권이 무엇일까요?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게 봅니다. 갑의 토지에 을이라는 자가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땅 주인 갑이라면 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자기 땅에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다니까요. 당연히 철거하세요. 그래야 되죠. 근데 이게 63빌딩이다. 그럼 여러분 이거 철거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땅 사용료를 내시오. 그래야 되잖아요. 이게 상식이잖아. 내 땅에 타인이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다. 철거하세요. 내지는 땅 사용료를 내시오. 그래야 되는데 분묘기지권은 똑같은 그림. 갑의 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산소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분묘라 그럽니다. 그러면 일정한 조건이 맞으면 철거 안 해도 되고 사용료를 내지 않는 권리. 이를 뭐라 부른다? 분묘기지권.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독특하게 분묘를 보호해주는 이런 권리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왜 우리 시험에서 잘 나와야 되는가 하면 개공사가 해도 되고 여러분이 땅을 삽니다. 10억 주고 중개를 했다고요. 10억 주고 땅을 사서 산 사람이 거기 전원주택지를 조성하겠다. 또는 골프 연습장을 만들려고 땅을 샀는데 거기 묘지가 여러 개가 있고 철거도 못하고 사용료도 못 받는다. 그러면 땅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말로 같잖아요. 그럼 10억의 손실이 발생한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개공사는 중개를 할 때 분묘기지권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매번 시험에 내는 거예요. 매년. 그죠? 자, 그럼 그림을 보고 대답합니다. 분묘기지권이 무엇입니까? 하면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설정되었더라도 일정한 조건이 맞으면 철거하지 않아도 되고 사용료를 내지 않는 권리. 그를 뭐라 부른다? 분묘기지권. 자, 제가 지금 그림으로 설명했는 걸 법연에 이래 적어놨어요. 3번에 1번.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분묘를 수호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그래 다른 사람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과 유사한 물건이다. 이게 전부 판례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묘기지권은 법으로 정해진 건 없고 전부 소송이 일어나서 소송에 따라서 판례가 제시되어 있는 내용이 지금부터 쫙 들어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려면 조건이 3개가 맞아야 돼요. 중요하겠죠. 자, 1번 토지 소유자의 성낙을 얻어서 설치했을 때 성낙의 동그라미. 자, 그거는 설명 하나 많아. 보십시오. 이 땅 주인이 야 그래 분묘 만들어도 좋다. 성낙했으면 철거 안 해도 되잖아요. 성낙이 있으면 성립한다. 성낙의 동그라미. 2번 타인 소유 토지에 이번에는 성낙 없이 동그라미. 성낙이 없었더라도 옆에 줄 것입니까? 20년간 평온하고 공연하면 인정해준다. 평온 공연은 분쟁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평온 공연 밑에다가 시효치덕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이거를 20년 동안 공연하고 평온한 것을 뭐라고요? 시효치덕으로서 인정해준다. 3번 별표.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후에 분묘를 이전한다는 줄것입니다. 특약을 함이 없이까지 특약 없이 토지를 매매하면 인정해준다. 그림으로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갑의 토지에 갑의 관련되는 분묘가 있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겠지.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제 을에게 팝니다. 파는 거를 이전이라 그럽니다. 또는 여러분이 중개를 해도 마찬가지고 땅을 사는 사람은 이 분묘가 그대로 넘어오면 어떻게 된다? 또 토지 소유자와 분묘 소유자가 달라지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전을 할 때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철거한다는 특약이 있어야 된다고. 없으면 성립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 땅을 중개하거나 살 때는 거기 분묘가 5개가 있으면 저 분묘 5기, 5기는 8월달까지는 철거하기로 하자 해놓고 계약을 시작해야 된다고. 그래야지 철거 인정해 줄 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묘기지권은 이게 없으면 성립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죠? 자, 첫 번째 성립하는 조건. 성낙이 있으면 성립한다. 상식적인 상식. 만들어도 좋다고 그랬는데 철거할 필요 없잖아요. 두 번째는 성낙이 없었더라도 20년간 공연하고 평온하면 시효치덕으로서 인정해준다. 세 번째, 자기 토지를 매매함에 있어서 철거 특약 없이 하면 성립한다고. 그리고 특약을 해야 된다. 이거 기억하시라고요. 성립되는 조건 3가지. 자, 이렇게 성립이 되면 이제 지금부터 효력이 쫙 들어옵니다. 거기 상단부터 하나 잡아야 될 거. 1번 장래의 묘소로서 실시하는 등 내부에 시신이 안장된 것은 분묘라고 할 수 없다. 그 장래의 묘소 옆에다가 가묘 적으셔야 돼요.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와요. 가묘.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두째 줄에 보시면 평장이 되어 있거나 찾았습니까? 평장 동그라미. 그리고 옆에 객관적으로 갖춰지지 않은 암장은 없구나. 평장 동그라미 해놓고 밑에다가는 또 암장 해놓고 동그라미 한번 적으십시오.
자, 그러면 지금 성립을 인정 안 해주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매년 시험에 나옵니다. 첫째 뭐? 가묘, 장례묘. 가묘는 이런 겁니다. 아버지 산소 옆에 이제 언젠가는 어머니가 올 거니까 임시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가묘는 시신이 있다 없다. 없는 것을 20년 동안 넘었다고 해서 인정해 주지는 않는다. 그 뜻이에요. 가묘 안 된다. 평장 안 된다. 밑에 적기를 암장도 안 된다. 세 가지 굉장히 잘 나옵니다. 분묘기지권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효력의 범위. 그럼 어디까지 인정해 주느냐 하니까 거기 4번의 둘째 줄에 보시면 둘째 줄 끝에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찾았습니까? 분묘의 설치 목적인 수호 봉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의 기지 주의를 공지를 포함까지 줄 거였습니다. 공지를 포함해 준다. 이 말하고 있습니다. 판례가. 자, 분묘가 이렇게 있으면 분묘 앞에 여러분 음식 차리는 자리 있는 거 아시죠? 이거를 상석 그래 불러요. 또 비석도 있는 수가 있죠. 그리고 석상도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 이 분묘를 보호하기 위해서 바늘형의 뒤편에 언덕도 있습니다. 이 언덕을 사성이라 부르는데, 자, 타인의 토지에 있는 이 분묘를 어디까지 인정해 주느냐 하니까 봉분의 면적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서 범위가 상당히 크다 이거 익히셔야 돼요. 봉제사를 할 수 있는 시설물을 모두 포함해 줍니다. 그래서 이거 제목이 분묘기지권입니다. 분묘권이 아니잖아 지금, 그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공군기지, 해군기지 이런 말 들어봤나요? 공군기지는 비행기 한 대만 보고 공군기지를 한다. 시설물을 포함한다. 그 시설물을 포함해서 공군기지, 해군기지 이래 부르잖아. 그죠? 분묘권이 아니고 분묘기지권이라는 것은 주위의 시설물을 포함해서 인정해준다. 내려가면 다섯 번째 존속 기간은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자,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거 그러면 한 100년만 쓸 수 있다. 200년만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첫째 줄에 보시면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관해서는 민법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따를 것이 아니라 줄 것입니다. 당사자 사정이 있으면 사정에 따르는데, 사정이 없다면 언제까지? 분묘가 마지막 줄에 줄 것입니다. 존속하는 기간 동안 존속한다. 그래서 영원히 인정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100년 만에 철거해라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봉제사 하는 동안에는 영원히 인정해준다. 6번의 권한의 1번의 셋째 줄에 봅니다. 전부 이게 판결문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혼자 보면 만만치 않다고요. 그래서 6번의 1, 셋째 줄에 보시면 기존의 분묘 외에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포함하지 않는다. 찾았습니까? 이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상식적으로 여기 아버지 산소가 있는데, 아버지 산소가 이렇게 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는 적인도 없어서 이게 남의 땅인지 누구 땅인지 모르고 했어요. 근데 이제 20년이 넘었으면 분묘기지권을 인정하잖아요. 그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럼 옆에 들어올 수 있느냐? 지금 이 문제잖아요. 된다, 안 된다? 신설할 권능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죠? 추가로 설정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식들이 생각하겠죠. 그러면 아버지 권리는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합장을 하자. 이럴 수도 있겠지. 합장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추가로 설정할 권능은 없다. 그 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됐고, 됐습니다. 쭉 넘어가서, 그 다음에 넘어가면 7번. 그 말들이 지금 밑에 2, 3, 4번에 다 설명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7번 지료, 또 이야기도 다 했지만 땅 사용료를 내야 되느냐, 땅값을 내야 되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지상권에 있어서 직업은 요소가 아니어서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는 이상 지료를 구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줄 것이어야 됩니다.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하는 경우에도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지료를 지급할 수 없다 이 말은 무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땅값은 내지 않습니다. 됐고 다 됐습니다. 나머지들은 가볍게 보셔도 됩니다. 그런 당사자기 약정됐고 크게 어려운 건 없죠. 그 정도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시효 취득할 때는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소유의 의사 참고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분묘기지권 하는 것도 공부하셨고, 그 다음에 430페이지 오늘도 공부했지만 토지거래허가 관련 사항 오늘 다 공부했습니다. 오늘 못 들은 게 하나 있을 겁니다.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유동적 무효라는 거 하나 보이시죠? 자, 동그라미 1번 허가 받을 것을 전제로 줄 것입니다. 계약을 허가 받을 때까지 유동적 무효의 상태까지만 줄 거 보십시오. 자, 유동적 무효는 이겁니다. 아까 우리가 공부하실 때 이 토지거래 허가증 있는 땅을 팔려면 허가받고 거래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허가는 누가 받으라 그랬죠? 당사자가 공동으로 허가 신청하라 그랬죠. 그때
허가 공동을 할 때는 뭐 가격은 얼마고 토지 이용 계획은 자금 조달 계획은 이런 것들을 신청해서 공동으로 허가해야 되는데 허가를 안 받고 거래한 자 어떻게 된다 그랬죠? 무효일 뿐만 아니라 2년 징역 100분의 30의 벌금이다. 이게 공부했었잖아. 그죠? 근데 지금 나오는 유동적 무효는 뭔가 하면 두 사람이 허가도 안 받고 거래를 했어요. 계약을 했다고. 그러면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계약을 할 때 우리는 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하자 하고 계약을 했다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 유동적 무효. 아직도 확정적인 무효는 아니잖아. 그죠? 그 유동적 무효까지는 뭐한다? 처벌하지는 않는다. 그 뜻이에요. 그게 유동적 무효예요. 제일 좋죠. 허가 받을 것을 전제로 체결된 계약은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뭐라고 본다? 완전 무효가 아니고 아직까지는 확인이 안 됐으니까 유동적 무효. 유동적 무효는 처벌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허가를 받게 되면 소급해서 유효가 되므로 허가를 받은 후에 새로 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고 그 계약 그대로 하면 되는데 그러나 불허가를 받았다면 당연히 뭔다? 불허가 받는 순간 무효로 확정된다. 그래서 토리 1번은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별표. 그리고 오른쪽에 가면 나머지는 토지거래 다 했는 겁니다. 오른쪽에 가면 토지 이용 계획하는 거래 규제 참고로 보시고 434페이지를 가니까 농지법 관련 실무가 들어옵니다. 자, 농지법 어디서 공부합니까? 공법에서 공부합니다. 아직 여러분 공법까지 못 갔을 겁니다. 그래서 했어요. 공법에서 농지 했어요. 농지 했으면 잘했습니다. 넘어갑니다. 농지 했구나. 농지법이 제일 끝에 두 문제가 나오는데 공법에서 우리 단원에서는 농지증 요거 하나 나옵니다. 그 똑같은 내용인데 이제 다음번 수업에서는 우리도 농지증 한번 합시다. 한번 들으셨구나. 일단 넘어가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조사 확인이 정리가 되고 나면 446페이지입니다. 446페이지 이제 물건이 확인됐으면 그다음부터 뭐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판매 활동. 그러니까 영업을 잘해야 돼. 영업을 잘해야 뭐가 일어난다? 거래 계약이 체결이 되니까 이제 실무의 마무리 편이죠. 영업은 어떻게 해서 계약을 어떻게 체결한다라는 단원입니다. 이론적으로 가르치는 영업입니다. 한 장 넘기시면 448페이지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AIDA 원리. 아주 오래전에 시험은 한번 나왔지만 아이다의 원리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영업을 할 때는 뭐를 잘해야 된다? AIDA 원리를 잘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는데 A가 거기 있지만 영어로는 attention해서 물건을 주목하게 하라. 물건을 주목해야 interesting, 고객이 흥미를 느낍니다. 흥미를 느껴야 desire 해서 욕망, 하나 사고 싶어지면 action, 행동합니다. 그래서 이걸 순서대로 읽어서 A, I, D, A 원리다. 그 아이다의 원리다. 이렇게 부르는데 모든 영업은 아이다의 원리를 적용합니다. 지금 여러분 부동산은 큰 재화잖아요. 뭐 5억, 10억이 부동산짜리잖아. 그죠? 부동산짜리가 아니고 부동산은 5억, 10억짜리잖아요. 이렇게 재화가 크지만 치약 같은 거는 부동산에 비해서 얼마나 약합니까? 한 3,000원짜리 이런 거잖아. 그죠? 그런 3,000원짜리 치약을 거래할 때도 치약 회사에서는 우리 물건을 어떻게 할 것이 주목할 것인가 연구합니다. 뭐 포장을 잘한다, 광고를 잘한다 이렇게 해야 되겠지. 주목을 하도록 해서 그다음 고객이 흥미를 느끼면 고객이 하나 사고 싶어져서 하나 구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업은 아이다의 원리를 적용한다. 그래서 이제 아이다의 원리라는 말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모델하우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모델하우스가 이런 거잖아요. 역시 아이다의 원리를 적었는데 이 아파트 좋으니까 사세요. 아직도 짓지도 않은 아파트 좋다고 100번 이야기하는 것보다 모델하우스 한번 딱 지어놓으면 좀 잘 지어놓죠. 왜? 주목을 하게 하려고.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서 구경하면서 괜찮네 하고 놓으면서 사도록 하려고 모델하우스를 적용하자는 거죠. 그래서 모델하우스도 뭐를 적용하고 있다? 아이다의 원리를 적용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다 원리 가볍게 보시고. 자, 이제 시험에서 들어올 수 있는 건 그겁니다. 밑에 판매 소구점 줄 딱 꺼놓고 영어로는 셀링 포인트 그럽니다. 자, 제일 밑에 셀링 포인트의 개념이 뭐냐 하니까 판매 소구점은 자, 영어로는 셀링 포인트고 우리말로 번역하면 판매 소구점 그래요. 판매를 할 때 소구라는 말은 나의 소원할 때 소자예요. 구하다 할 때 구자니까 판매를 할 때 바라는 점을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에게 만족을 주는 특징으로서 이거를 영어로는 셀링 포인트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한테 만족을 준다고요? 취득하는 자, 사는 사람한테 만족을 주는 점이다. 그래서 이제 이 단어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셀링 포인트고 우리말로 번역해서 판매 소구점인데 이 판매 소구점은 누구? 사는 사람,
구매자가 만족을 하는 점이에요. 여러분 사는 사람이 만족을 해야 물건을 사든지 말든지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 개공사는 영업을 할 때 셀링 포인트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판매 소구점, 즉 셀링 포인트 관리를 잘하는데 구매자에게 만족을 주는 점이라 그랬잖아. 그죠? 근데 지금 현장에 나가보면 영업을 거꾸로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개공사가 자기가 만족하는 점을 자꾸 설명합니다. 여러분 밖에서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 아파트 너무너무 괜찮으니까 사세요. 이런 말 들어보나요? 이 땅 진짜 괜찮다 사세요. 듣다 보면 그렇게 진짜 괜찮으면 지나 사지. 왜 자꾸 내보고 사라고 그러지, 그지? 그 표현을 누구가 다 자기 위주로 한다고. 이 사놓으면 너무너무 괜찮다 사세요. 이런 말 많이 들어보잖아, 그죠? 그렇게 개공사 입장에서 설명하는 게 아니고 구매자, 사는 사람이 만족을 하는 점을 설명하라는 거요. 그러면 사는 사람이 만족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하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 1. 기술적 측면에서의 셀링 포인트 이런 것도 있고 2번 경제적 측면에서의 셀링 포인트도 있고 3번 법률적 측면에서의 셀링 포인트도 있다. 이거 말고도 많지만 이게 그래도 가장 많이 연결되는 거예요. 자, 기술적인 게 고객이 바라는 게 뭘까요? 하니까 이 아파트 너무너무 좋으니까 사세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아파트는 자재가 야 고급이다. 배관이 잘 되어 있다. 또는 동선이 우수하다. 동선은 움직이는 선 들어봤습니까? 동선이 편리하다. 이 말은 구조가 좋다. 이런 뜻이겠죠. 그죠? 이런 것들이 고객이 바라는 점을 기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또 굳이 또 설명을 한다면 여기 동선 이런 말들이 이렇게 되겠죠. 지금 70대 노부부가 그죠? 40평대 아파트 크게 삽니다. 이제 자식들은 다 나가고 없는데 썰렁하게 두 사람만 있으니까 너무 크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아파트 좀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개공사한테 가가지고 한 20평대 아파트를 하나 구해주세요. 이렇게 의뢰가 들어왔는데 개공사 정신도 없이 이 아파트 학군이 너무 좋거든요. 그러면 날 새는 거라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게 됐습니까? 저 고객이 바라는 점은 큰데 살다가 좁은 데 왔지만 여기는 평수는 작아도 동선이 아주 우수합니다. 구조가 편리하다. 뭐 이런 뜻이겠지. 그지? 그래야 사든지 말든지 하잖아. 저 고객이 바라는 점을 설명해 주라고. 그게 기술적인 면에서는 자재, 배관 이런 거라고요. 이런 고객도 있죠. 화장실이 이태리 대리 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좋은 자재를 또 좋아하는 고객도 있습니다. 고객과 상담을 통해서 이 사람이 뭐를 원하는지를 파악해놔야 된다고. 경제적인 면에서 좋은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가격이 싸게 나왔다. 이거 좋아하는 사람 많죠? 임료, 세가 잘 나간다. 이 땅 너무너무 좋으니까 사세요. 그러는 게 아니고 이 땅을 사놓으면 세가 잘 나갑니다. 이런 거 좋아하는 고객이 있다니까요. 그죠? 또는 온천이 발견되었습니다. 온천이 발견되는 게 왜 경제적일까요? 온천이 발견됐으니까 곧 개발될 것이다. 그럼 땅값 올라간다. 이 말이잖아요. 이게. 그죠? 온천이 발견되었어요. 이렇게만 너무너무 좋은 땅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라고. 자기 입장에서. 그죠? 경제적 측면. 법률적은 법자 다 들어가겠죠. 뭐 법자 들어가는 것. 공법상 혜택이 있다. 그린벨트가 해제됩니다. 이 그린벨트 같은 거. 또는 세법상 혜택이 있다. 여러분 이 아파트 양도세가 면제되는 아파트입니다. 취득세를 감면해 줍니다. 이거 좋아하는 사람들 많다니까요. 그리고 이것들은 법률적 측면에서 셀링 포인트예요. 자, 그럼 이 단어를 이렇게 쫙 들어보면 가볍게 시험에 나올 때는 경제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는 자재, 배관 이런 소리 하면 X라는 건 자동으로 찾아내야 되죠. 이건 공부 안 해도 찾아야 돼. 기술적인 면에서 해놓고는 가격이나 임료를 강조하는 것이다. X인 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됐다면 여러분들 이런 문제도 해결해야 되죠. 인위적인 셀링 포인트 외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외에 자연적인 셀링 포인트도 있다. 만약에 시험에 나왔다면 OX, 오지 인위적인 건 인간들이 만드는 거예요.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다 인간들이 하는 소리잖아요. 그죠? 이런 인위적인 것 외에 밖에 나가면 자연적인 셀링 포인트. 예를 들면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입니다. 이런 거 들어봤나요? 남산을 배경으로 하는 고급 빌라 주택입니다. 그런 거는 뭐를 강조하고 있다? 자연을 강조하잖아. 그죠? 그런 걸 좋아하는 고객도 많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셀링 포인트라는 단어를 딱 들었다면 셀링 포인트는 아주 다양하구나. 이런 느낌이 와야 된다고. 이 사람은 이런 걸 좋아해도 저 사람은 저런 걸 좋아할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런데 이래 나옵니다.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부동성이라는 특징 때문에 셀링 포인트는 한계가 명확하다. 시험 이래 나온다고요. 한계가 명확합니까? 다양합니까? 다양하다니까. 똑같은 아파트라도. 그죠? 이 개념을 느끼시는 시간입니다. 셀링 포인트가 그래도 시험에 제일 잘 나와요. 지금 그런 말이 거기 오른쪽 3번에 나오죠. 셀링 포인트의 특징.
부동산이 지니는 셀링 포인트는 다양하다 그랬잖아요. 한계가 명확하다 이러면 들린다고. 다양하다. 또 셀링 포인트는 인공적인 것, 자연적인 것 모두 포함한다. 동의하시겠습니까? 그 기술적 셀링 포인트는 시간이 지나면 소멸하는 경향이 있다. 지금 봐요. 기술적인 게 자재, 배관 뭐 이런 것들인데 자재, 배관은 지금은 좋아도 세월이 지나면 낡을 수도 있고 유행이 바뀔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셀링 포인트도 있다고. 이해되죠? 4번 의뢰인마다 셀링 포인트는 다르게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저 사람은 이런 걸 좋아해도 이 사람은 이런 걸 좋아할 수도 있다고. 또 셀링 포인트는 현장 확인 설명할 때 활용하는 게 좋겠다. 고객이 바랄 수 있는 점을 설명해 주는데 여러 가지 측면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영업을 잘했다. 그러면 클로징으로 연결합니다. 클로징이 무슨 뜻이죠? 계약의 체결로 갑니다. 어차피 계약 체결하려고 지금 일하는 거잖아. 그죠? 클로징 단계 보시면서. 자, 한 장 넘기시니까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클로징 방법이라는 게 돌아왔습니다. 자, 클로징 방법이라는 것은 제목이 좋겠습니다. 점진적 확인법, 계약전제법, 부분선결법, 장단비교법, 결과강조법, 만족강조법 한 6가지를 제시해 주는데 여러분 결국 이 말이잖아요. 클로징 비법 방법이니까 여러분 투수가 그죠? 야구할 때 스트라이크를 3개 던져야 저 타자가 아웃되잖아요. 그래서 1개 잘 던지고 2개도 잘 던졌어. 그때까지 잘했다니까요. 근데 3번째 자기 무기가 없어가지고 어리버리한 거 던지다가 홈런 맞아버리면 앞에 2개 있는 거는 광고도 없어지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면 영업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셀링 포인트도 설명하고 다 잘했더라도 계약을 체결 못 해버리면 꽝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는 계약을 체결하는 클로징 방법이라고 이렇게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에서는 크게 들어올 일은 없고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실무적으로 이렇게 자꾸 자기 것으로 이렇게 한 개 봐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점진적 확인법, 계약 전제법, 부분 선결법 이런 게 흘러가면 아 이거 클로징 방법이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지. 이거는 뭐 시험에서 걸 건 아니라고요. 하나만 설명합시다. 점진적 확인법. 개공사가 당사자의 의뢰에게 안심할 수 있는 질문부터 하면서 계약 체결을 유도한다. 그 안심할 수 있는 질문 그것만 한 줄 거 보시고 이게 점진적 확인법이에요. 이 말이죠. 개공사가 이제 물건에 대해서 설명도 잘했고 고객이 고개를 끄덕끄덕 그러면서 이제 살 의사가 많이 나왔어. 그러면 계약서를 써야 끝나잖아 지금 그죠? 그걸 안 쓰고 있으니까 비법, 점진적 확인법, 안심할 수 있는 질문부터 하면서 유도해라. 이 말은 5억짜리 아파트를 사고 좋아하는 사람한테 5억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고객 가슴이 출렁합니다. 자기 전 재산이 움직이기 때문에 부동산 함부로 결정을 못 한다고. 그러니까 5억 있습니까? 이렇게 묻지 말고 계약금 1,000만 원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계약금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쉽게 대답할 수 있겠죠? 그러면 계약서 씁시다. 이렇게 들이밀으라 하고. 그죠? 그래서 점진적 확인법은 안심할 수 있는 질문부터 하면서 계약으로 유도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만 더 할까요? 계약 전제법. 딱 봐요. 글자가 계약을 전제로 하고 있잖아. 1번. 개공사가 당사자 또는 의뢰인이 해당 부동산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전제하에 클로징으로 유도한다. 예를 들면 지금 계약서를 안 쓰고 미적거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이달 말까지 도배시켜 놓을까요? 이럽니다. 아직도 계약도 안 했는데 도배 걱정부터 해줍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도배는 뭐 다음 달 해도 되는데 하는 순간 계약서 씁시다. 이래 들어가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계약을 전제로 설득한다. 되겠죠? 그걸 천천히 읽어놔요. 사실은 이런 수업을 좀 잘해줘야 돼. 이게 살아있는 수업인데 나가서 아무리 합격하더라도 계약을 체결해야 되잖아 지금 그죠? 근데 살아있는 수업을 못하는 이유가 시험 안 돼보면 꽝이에요, 꽝. 그리고 이거는 시험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이런 단어는 빨리 가야 된다고. 그죠? 이 살아있는 수업을 좀 여러분한테 했으면 좋겠는데. 부분 선결법, 장단 비교법 다 읽어보시면서 체크해놔요. 참고로 제가 혼자서 생각해 봤어요. 지금 밖에 있는 경호사들은 어느 방법으로 제일 많이 할까? 제가 개인적으로는 오른쪽 6번 만족강조법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 제 생각으로. 1번 개공사가 당사자 또는 의뢰인에게 현재는 해당 부동산의 가치가 낮으나 줄 것입니다. 장래 만족할 수 있는 결과. 그 장래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이야기해 주는 걸 뭐라 그런다? 만족강조법이라 한다고. 지금 밖에 나면 이런 말 많이 들으셨죠? 이 아파트 사려면 내년에 돈 1,000만 원 오를 겁니다. 2배는 뜹니다. 장래를 만족해 주면서 계약합시다. 이래 들어가는 걸 뭐라 그런다? 만족강조법. 아마 이게 제일 안 많겠나?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1, 2, 3, 4 쭉 보시면서 요거 마음에 드네. 이러면 자기 무기를 하나 만들어야 돼. 이제 무기는 하루아침에 안 되죠. 자꾸 이렇게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장래를 만족하는 게 만족강조법인데 내년에 한 2배 정도 될 거예요. 계약하세요. 이 정도는 해야 되지. 내년에 10배 팁니다. 이러면 또 뒤에 사자 붙습니다. 뒤에 사 이런 거. 적당하게 티가야 됩니다. 적당하게. 만족강조법이 제일 많겠다. 제 개인적인 생각.
자, 이렇게 해서 영업을 잘했다. 영업을 잘하면 뭐합니까? 계약서를 작성하는 실무로 접어듭니다. 자, 전부 민법적인 소관인데 일단 가볍게 체크하고 필기합시다.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에서 첫 번째 뭐 확인해야 된다? 진정한 권리자를 확인해야 된다. 이거는 살짝 했습니다. 계약서 작성할 때 아무거나 막 작성하면 안 되고 진짜 주인인지 확인하셔야 돼요. 아까 했지만 어떻게 확인하라 그랬어요? 등기부 등본에다가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바꿔도 좀 약하다. 그러면 그 제일 밑에 뭐가 있습니까? 의뢰인이 잘 알지 못하면 줄 것입니다. 등기 필적이나 재산세 납부 영수증 등도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거까지 체크하시고 체크해놓고 필기합시다. 대리인의 확인입니다. 자, 본인이 아니고 대리인이 왔답니다. 대리인의 확인에 동그라미. 대리인은 두 명이 있습니다. 첫째 법정 대리인이 있고 임의 대리인이 있습니다. 그럼 대리인이 왔을 때는 어떻게 확인하느냐? 3번 이번에는 처분할 능력도 확인하라. 제목에 줄 것고 동그라미 1번 개공사는 거래 당사자의 줄 것입니다. 행위 능력, 의사 능력, 처분 능력을 확인하는데 계속 줄 걸까요?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 행위는 무효가 되고 무효의 동그라미. 행위 무능력자의 법률 행위는 계속 줄 것입니까?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의 동그라미. 개공사는 이를 확인해야 된다. 처분 능력 체크하셨고 오른쪽 453페이지 4번 법인의 계약 체결입니다. 법인의 줄 닦아놓고 법인하고 거래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니까 첫째 줄에 법인과 거래를 할 때는 법인의 설립 여부와 관련하여 줄 것입니까?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한다. 법인 등기부로 확인합니다. 마지막 공동소유의 물건은 어떻게 확인해야 될까요? 하니까 1번 공유 동그라미 쭉 내려가면 합유 동그라미 총유 동그라미 그리고 넘어가면 상속재산인 경우에는 어떻게 확인한다. 여러분 상속재산 탁 들어오면 자동으로 전원의 동의를 여부 확인해야 돼요. 6번의 마지막 내용 전원의 동의 확인. 자, 그것까지 해놓고 이제 필기로서 가볍게 합시다. 자, 중개를 함에 있어서 그죠? 치워야 되겠다. 영업을 잘해서 계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물건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을 사이에 개공사가 계약서를 작성을 하는데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막 작성하는 게 아니고 첫째 진정성을 확인하라 그랬다고요. 이 사람이 진짜 자기 물건을 파는지 남의 물건을 파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등기부 등본을 떼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등기부가 나타나겠죠. 그러면 본인인지 여부는 뭘로 확인한다?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본인이 왔으면 그렇게 확인하면 되는데 대리인이 오는 수도 있다고 지금 지나갔잖아요. 대리인이라는 말은 이 갑의 병이라는 처가 있습니다. 처가 대리인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처가 파는 수가 있다 없다? 많지. 남편이 직장하고 없으니까 처가 아파트 내놔야 되잖아. 그죠? 대리인이 왔을 때는 어떻게 진정성을 확인할까요? 하니까 본인의 인감이 첨부된 무엇으로 확인한다? 위임장으로 확인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본인이 누굴까요? 처다 남편이다. 남편의 인감이 첨부된 위임장으로 진정성을 확인합니다. 별로 어렵진 않죠? 근데 이건 중요한 내용이니까 새기셔야 돼요.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도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돼. 배우기만 하면 안 되고. 계약서를 쓰기 전에 일단 등기부 등본은 여러분이 떼면 되잖아요. 그리고 소유자가 갑으로 나타났으면 왔는 사람이 갑인지 주민등록증을 확인해야 된다고. 그런데 손님에게 주민등록증 좀 봅시다. 이러기가 좀 멋할 때가 있겠죠. 그러면 머리를 좀 써가지고 우리는 주민등록증을 복사를 해놓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복사하겠습니다. 이 말은 내놔라. 이 말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등기부 등본에다 딱 복사를 해놔야 돼. 왜냐면 집을 다 팔고도 나는 집을 판 적이 없다. 이런 놈이 나온다니까. 그래서 본인이 왔는 것을 정확하게 확인해 놓으셔야 됩니다. 현장에서도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은 은행에 가니까 여직원이 신분증 봅시다. 들어봤습니까? 보기만 합니까? 복사합니까? 복사 딱 해놓습니다. 본인이 왔다는 걸 딱 가지고 있다니까 지금 그죠? 그래서 진정성을 확인해 가는데 자, 요게 여러분이나 저와 같은 개인이면 이러면 되는데 법인이 왔습니다. 갑이 코롱 주식회사가 공장 용지를 팔러 왔다. 그럼 법인하고 거래한다. 이래 되잖아. 그죠? 내용이 똑같습니다. 법인 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한다. 아까 줄 것이었죠. 그럼 법인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 대표이사 누구 이런 게 나타나요. 대표이사인지는 뭘로 확인하고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하면 되는데
코롱 주식회사 공장을 팔 때 대표이사가 오는 게 아니고 총무부장 이런 사람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대리인이 왔기 때문에 코롱 주식회사 회사의 인감이 첨부된 무엇으로 확인한다? 위임장으로 확인합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면 법인하고 거래할 일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를 들면 CU 이런 거 아시죠? 편의점. 경호사한테 편의점 할 만한 점포 하나 구해주세요. 이런 거 의뢰 많이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그 법인 직원들은 반드시 회사의 인감이 첨부된 위임장 들고 다닙니다. 그래야 계약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성을 확인했다면 두 번째는 처분할 능력을 확인해야 돼. 처분할 능력을 확인하는데 능력이 어떤 게 있습니까 하니까 지나갔지만 의사 능력과 뭐를 확인한다? 행위 능력을 확인하라. 지금 이랬다고요. 줄 거대로 했었습니다. 자, 처분할 능력으로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을 확인하는데 지금부터 능력의 범위를 보이려고 물어봅니다. 의사 능력이 있는 자는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OX. X입니다. 반대로 갑니다. 행위 능력이 있으면 의사 능력을 갖추었다. O입니다. 그럼 지금 능력의 범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이게 행여나 어려운 분은 우리끼리 이렇게 약속을 합시다. 의사 능력은 5살이 가지는 능력이고 행위 능력은 19살이 가지는 능력이다. 우리끼리 이렇게 해보자고. 우리끼리입니다. 이제 보입니까? 의사 능력자는 그 말은 5살은 19살의 행위 능력이 있다. X 보여야 됩니다. 다시 반대로 갑니다. 행위 능력자는 즉 19살은 5살의 의사 능력을 갖추고 있다. O 되겠죠? 능력의 범위를 나이를 놓고 딱 자기가 기준을 잡아요. 이런 거를 왜 공부하는가 하면 민법에서 등기를 넘기는 자는 반드시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고 등기를 받는 자는 이익을 보니까 의사 능력만 있어도 충분하다. 이런 조문이 나와요. 그럼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의 범위를 알아야 그 말귀를 알아듣는다고. 등기를 넘기는 자는 무슨 능력이 있어야 된다?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고 받는 자는 이익을 보니까 의사 능력만 있어도 충분하다. 그죠? 능력의 범위를 보고 계시는데 자, 의사 능력이 없는 자가 있어요. 그를 뭐라 부른다? 의사 무능력자다. 이렇게 부르겠지. 그럼 의사 무능자가 누굽니까? 하니까 5살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5살이 안 되는 4살, 3살, 2살짜리를 뭐라 부른다? 영아 또는 유아 혹은 만취자를 의사 무능력자다. 이렇게 부르고 이런 자들이 계약을 하면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아까 동그라미 하셨다고요. 법률행위 하면 계약 기억하라 그랬죠. 그래서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 계약을 하면 무효가 되고 자, 행위 능력을 확인하는데 행위 능력이 없는 자가 있어요. 그를 뭐라 부르겠다? 행위 무능력자다. 이렇게 부르겠지. 누군데요? 하면 19살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19살이 안 되는 18, 17, 16살짜리를 뭐라 부르죠? 미성년자. 하늘 쳐다보고 한 시간씩 웃고 있는 피한정후견인. 하늘만 보면 입 벌리고 하루 종일 웃습니다. 피성년후견인을 뭐라고 부른다? 행위 무능자라 부르는데 이런 행위 무능자가 법률 행위를 하면 뭐? 취소할 수 있다. 이게 민법이라고 아까 동그라미 하셨다고요. 취소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추인하여야 한다. 까지 공부합니다. 자, 지금 두 줄을 적은 건 민법을 적은 겁니다. 민법사항인데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 행위는 무효가 되고 행위 무능력자의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능력을 확인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지금 필기하셨습니까? 이거를 왜 우리 중개실무에서 공부를 해야 되느냐를 지금 확인 학습을 하면서 다시 복습합니다. 복습이 이렇습니다. 자, 이제 등기부등본 등을 떼보니까 진정성은 확인됐어요. 본인 물건이 맞아요. 그 다음에 능력을 확인하는데 등기부등본상의 값이 3살이에요. 3살짜리가 10억짜리 토지를 지금 팔려왔다고 보자고요. 그건 그렇고 3살짜리 이름으로 10억짜리 토지는 있다 없다? 있습니다. 없다고 생각하면 자기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3살짜리도 10억짜리 토지 있습니다. 그럼 3살짜리가 10억짜리 토지를 팔려고 왔다. 그럼 올리는 잘 없겠지만 그럼 우리가 딱 보면 영아, 유아가 왔다. 그죠? 그럼 계약을 하면 무효잖아요. 그리고 공부를 한 사람들은 무효니까 안 해야 되는데 이걸 공부를 안 했다면 계약을 하겠지. 그럼 계약을 했다. 그러면 계약금 3억 이렇게 받으면서 계약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계약이 무효라네. 그러면 갑이 3억을 돌려주는 걸로 해결이 안 돼요. 어른 이 3억을 지급하기 위해서 아파트 하나 팔고 땅 하나 팔았는데
아파트는 2배는 올랐단다. 그럼 그 손해는 누가 책임져야 되는데? 누가 책임져야 된다? 개공사가 책임져야 된다고. 무효인 계약을 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했잖아, 지금 그지? 그래서 이런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행위 무능자의 법률 행위는 무효가 되고, 그래서 이제 그걸 공부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론에 가깝죠. 3살짜리, 4살짜리하고 여러분은 계약할 일이 없죠, 애초부터. 근데 만취자는 주의하셔야 돼요. 만취자가 누굽니까 하면 술에 취한 자다 이렇게 말하는데, 술에 취한 자가 아니고 정상적인 용어는 약물이 과다하게 투입된 자예요. 그 술 취한 자는 뭐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건 알코올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빈속에 감기약을 세게 먹고 취했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그 약물이 과다하게 투입돼 가지고 내가 혼몽한 상태에서 계약했다. 그게 확인되면 계약은 무효입니다. 그래서 만취자는 만날 수도 있다고. 영아 유아야 뭐 계약하겠나마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의사 무능자의 법률 행위는 무효. 이번에는 행위 무능자의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진정성을 확인해 보니까 갑이 맞아요, 본인은. 근데 나이는 13살인데 10억짜리 토지를 팔려고 왔대요. 그럼 우리는 그걸 보고 뭐라 부릅니까? 미성년자가 왔다. 그죠? 미성년자 재산은 시험에 잘 나와요. 자, 그럼 미성년자가 재산을 거래하는데 계약을 하면 어떻게 한다? 취소할 수 있다고. 미성년자가 재산을 함부로 낭비하거나 탕진 못하도록 이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미성년자는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추인을 해야 되는데, 미성년자를 추인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 부모의 동의를 받고 거래해야 된다. 이렇게 나가는 거라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은 계약서를 쓸 때는 매도인 김미성, 미성년자죠. 밑에 부, 김아빠 도장 딱 찍어놔야 돼. 그거를 추인하는 거라 그런다고. 되겠습니까? 똑같겠지. 피한정 후견인, 하늘 쳐다보고 1시간씩 웃는 자입니다. 피한정. 피성년은 코로나가 뭔가 와도 입 불리고 계속 웃고 다닙니다. 피성년 후견인은. 자, 그러면 등기부를 떼보니까 나이는 43살이에요. 우리는 43살의 나이를 뭐라 그러죠? 꽃다운 나이 그래요. 이 꽃다운 나이. 꽃다운 나이. 꽃다운 나이 43살인데 집을 팔려고 왔는데 등기부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하늘 보고 1시간씩 웃는 사람이다. 이래 적어놨어요. 피한정 후견인도 재산이 있으니까 거래할 수 있잖아. 그죠? 저걸 막 거래하게 하면 재산이 낭비하거나 탕진한다니까. 그래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딱 걸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저거를 정상적으로 성립하려면 어떻게 한다? 피한정 후견인이 지정이 되면 법원에서 후견인을 정해줘요. 그래서 후견인의 동의를 받고 거래해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야라고. 그죠? 피성년 후견인, 나이는 43살 꽃다운 나이인데 하루 종일 입 벌리고 앉아 있습니다. 코로나가 가기나 말기나 하여튼. 그죠? 그러면 완전 마시간 자가 부동산을 거래하러 왔다. 당연히 후견인이 지정되어 있을 거니까 후견인의 동의를 받으면 될 것 같지만, 완전히 마시간 피성년 후견인은 계약 자체를 할 수가 없다. 그럼 누구하고 해야 된다? 후견인하고만 거래해야 한다. 그게 교재에 적혀져 있다고. 그죠? 그래서 행위 무능력자로서 피성년 후견인은 법률 행위를 할 수가 없다. 이래 되어 있다고요. 그럼 누구하고 해야 된다? 후견인하고만 거래합니다. 자, 처분능력의 민법에 관한 사항을 왜 우리가 배우는지도 한번 느껴보시고. 자, 그 다음에 또 나왔죠. 공동소유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이래 들어왔다고요. 그래서 공동소유에 동그라미를 3개 했지만 뭐가 있다? 총유, 합유. 아니다. 총유부터 안 된다. 자, 공동소유는 첫째 뭐? 공유, 합유, 총유가 있다를 동그라미 하셨다고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민법의 소유권에서도 여러분 공부하시는데, 지금 이 부동산이 갑이 가지고 있잖아요. 갑이 단독으로 소유하는데 등기부를 떼보니까 김, 갑, 동, 외, 삼인, 공유 이렇게 등기가 돼 있다니까. 그러면 이 부동산은 몇 명이 가지고 있다고요? 김, 갑, 동, 외, 삼인. 그럼 4명이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등기부를 떼보니까 김, 갑, 동, 외, 삼인 합유로 등기가 돼 있습니다. 4사람이 합유로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공동소유잖아 지금 이게. 그죠? 또 등기부를 떼보니까 무슨 선산 김씨 무슨 공파일동, 이거 무슨 공파일동을 우리는 종중이라 그래요. 종중의 모습은 총유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재단은 무슨 고등학교 동창회 건물이다. 혹시 이런 것도 본 적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권리 능력 없는 사단재단을 등기하게 되면 총유로 한다고. 자, 그러면 총유가 돌아서니까 결국은 지금 하고자 하는 뜻은 물건은 하나인데 여러 사람이 소유하는 게 공유, 합유, 총유가 있다. 그럼 이런 물건을 만났을 때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 지금 이 문제잖아. 그죠? 항상
민법은 이해 과목이지만 암기할 건 암기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나오면 첫 번째 지분이 있나부터 확인해야 돼요. 지분의 유무. 지금부터 암기합니다. 공유, 지분 있다 없다. 있다. 합유, 있다. 총유는 지분 없다. 이거 암기하셔야 된다고. 자, 그럼 지분이 있다 없다가 돌았으니까 이 지분을 처분하는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공유, 자유롭게 처분해라. 합유는요, 동의받고 처분해라. 총유는 지분이 없으니까 지분은 처분할 수 없다. 그죠? 그리고 전체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니까 공유, 전체 동의받아라. 합유, 전체 동의받아라. 총유는 규약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규약. 근데 규약에 따르는데 규약이 없으면 사원 결의서로도 가능하다. 까지가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공부합니다. 사원 결의서로도 가능하다. 저 표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민법은 이해 과목이다 하지만 암기할 것은 암기도 해야 된다. 자, 필기하셨습니까? 다시 복습하면서 한 번 더 새깁시다. 이 자리에서. 오늘은 여기까지 갈 겁니다. 필기를 왜 열심히 할까요? 다 알고 있지 싶은데. 알아도 혹시 뭐 그냥 가기가 좀 섭섭하니까 그냥 적어 놓는 거죠. 민법에서도 소유권에서도 만납니다. 자, 봅니다. 지금 공동소유라 그랬습니다. 이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등기부를 떼보니까 김갑동의 3인 공유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김갑동이라는 자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10억짜리 부동산의 50억, 50%가 내 지분이다 이럽니다. 공유에는 지분이 있다 없다. 공유는 지분 있다. 그죠? 등기부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저 김갑동 씨가 내 지분 좀 팔아주시오 하면 자유롭게 거래하니까 매수자를 만나서 계약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김갑동 씨가 자기 지분 50%인데 전체를 팔아달래. 그럼 뭐 한다? 전체 동의서가 있나요? 한 번 더 확인. 등기부를 떼보니까 김갑동 외 3인 합유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김갑동 씨가 내 지분 50%를 팔아주세요. 그럽니다. 지분 있다 없다. 합유는 지분 있다. 그죠? 등기부에 나타납니다. 근데 자기 지분을 팔아달라 그러더라도 뭐 해야 된다? 동의받아야 돼. 그리고 이게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저 물건 전체를 팔려면 당연히 전체 동의. 당연하고. 다시. 선산 김씨 무슨 공파 재산입니다. 종중 대표자 김갑동 씨가 와서 이 종중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50%가 내 지분입니다. 지분을 팔아달라 그래요. 종중재산엔 지분이 있다 없다? 없다. 동창회 재산에도 지분 이런 건 없습니다. 없는데 자꾸 팔아달래. 그럼 다른 데 가보시오. 이래야 된다고. 거래를 못하니까. 근데 이 물건은 전체를 다 팔아주시오 하면 뭐라고? 규약이 있습니까? 규약에 따른 거예요. 여러분 동창회 규칙 이런 거 봤나요? 몇 년도 졸업생을 회원으로 하고 뭐를 처분할 때는 얼마의 동의를 받으면 할 수 있다. 규칙이 있다니까요. 규칙에 따라서 처분하면 되는데 규칙이 없으면 사원 결의서. 이 말은 전체 구성원의 동의서입니다. 동의서로서 전체물을 처분할 수는 있다. 해서 공유까지도 정리를 한 공동소유를 정리해 보는 겁니다. 자, 계약서 작성까지 정리하셨다면 이제 이어지는 단원이 교재 458페이지 부동산 전자계약하고 들어옵니다. 여기서부터는 다음 주에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전자계약부터 해서 교재 끝부분 경매까지 해서 이제 1월, 2월에 우리가 교재가 새로 나와서 여러분 전체를 한번 다 보는 눈을 빠르게나마 가질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전자계약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